나는 아직도 택시를 타면 손이 먼저 가방끈을 움켜쥔다. 도시에 살 땐 버스며 지하철이 일상이었지만 이곳 봉화 읍내에선 자가용 없이는 한 걸음도 쉽지 않다. 귀촌한 지 벌써 1년. 반찬을 만들어 읍내 맡으며 요양원에 납품하고 돌아올 때면 오후 4시 즈음에 늘 그 택시 기사와 마주친다. 동그란 어깨의 짧은 말투, 그리고 이상하게 차창 너머로 나를 먼저 발견해 주는 눈빛. 처음엔 그저 단골 기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 그러니까 마트에서 반찬통을 건네고 돌아서려던 순간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허둥대며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간 내 앞에 조용히 문을 연 흰색 모닝. 창문이 내려오고 그가 짧게 말했다. 타세요. 마을까지 가시죠. 그땐 아무 말 없이 타고 문을 닫았고 라디오는 조용한 클래식이 흘렀다. 그런데 그 침묵이 5분쯤 흐르자 그가 물었다. 혹시 아직도 그 전 남편분하고 연락은 안 하세요? 나는 순간 등짝이 굳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내 이혼 얘기를 꺼낸 적 없었다. 이장도 송 여사도 심지어 반찬 받는 요양원 원장도 모른다. 나는 겨우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니요,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그러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그분이 제 차에 탔었어요. 당신하고 헤어지기 전날이었죠. 술 냄새에 눈이 풀려서 저한테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날 모른다. 그 여자는 날 모른다. 나는 순간 어지러웠다. 입안에서 말이 돌지 않았다. 그 남자, 내 남편은 이혼 전날 밤에 읍내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온 거였던 걸까. 도시에서 싸우고 짐 싸고 나가더니 이 시골까지 왔던 걸. 그런데 왜? 나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고 비는 점점 잦아들었으며 그의 말도 따라 가늘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그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당신을 볼 때마다 말 걸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날 그가 내렸던 그 마을로 제가 몇 년 뒤 들어온 겁니다. 나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마을로 이사 들어오기 전 주인이 예전엔 여기 남자 혼자 살았는데 밤마다 울던 소리가 좀 이라고 했던 마을. 그 집이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럼 그 남자는 이혼 전날 이 집을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선 걸까? 그 남자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나는 들어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까? 택시가 내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리는 길 조심하세요. 물 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자니 현관 옆 우편함 위에 작은 비닐봉지가 올려져 있었다. 열어보니 손수 담근 깍두기 한 통, 그리고 쪽지 한 장. 속이 답답한 날, 저도 이걸 먹곤 했습니다.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손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 남자, 읍내 택시기사. 그는 지금도 내 이혼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며칠이 지났다.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날들이었다. 마을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장독대 위엔 지난밤 이슬이 차 있었으며 달장 옆 자두나무에서는 뚝뚝 익은 자두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택시 안에서 들었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깍두기 때문인지 밤이면 괜히 현관 우편함을 열어보게 됐다. 없으면 실망스럽고 있어도 무섭다. 그런 모순된 감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읍내에 갈 일이 생겼다. 납품할 반찬을 박스에 담아놓고 전화를 걸었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다. 예, 지금 바로 갈게요. 그날처럼 마트 앞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트 앞에 서 있던 나는 다시 한번 그 흰색 택시를 보고 괜히 옷깃을 고쳐 세웠다. 문을 열고 타자 그는 조용히 라디오부터 껐다. 지난번과 다르게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고요한 공기 안에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도 더 묻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다 그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다.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고 그는 조심스레 조수석 콘솔을 열더니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겁니다. 그날 제 차에 놓고 내렸어요. 전 그냥 언젠가 당신이 이걸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표지도 벗겨진 작은 수첩, 낡은 가죽끈에 감긴 그것은 낯설고도 너무 익숙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망친 거였다. 그 여자는 내 그림자까지 안아주려 했는데 나는 그게 무서웠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나는 그 여자가 되었다.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수첩은 손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 나의 전 남편은 나를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무너졌던 거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겨졌고 그 간극은 오해와 원망만 남긴 채 이렇게 지나왔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택시기사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겨우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전 그분의 장례식에 갔었어요.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수첩을 보면서 당신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레 내 손등 위에 얹어졌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따뜻하게. 이제 혼자서 다 안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전 남편조차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낯선 위로였지만 그 안엔 무언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감정이 있었다. 마치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던 것처럼. 그날 밤 내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 반으로 접힌 낡은 사진 한 장. 거기엔 젊은 시절의 나와 낯익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내 전 남편의 친구이자 언제나 조용히 내 주변을 맴돌던 그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내가 이혼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웃었다. 마을 이장 아저씨가 고추 잠자리 쫓는 걸 보고도 웃음이 나왔고 송 여사가 마을회관에서 김치 국물을 엎지르고 당황하는 걸 봐도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택시기사 그 사람이 있었다. 그의 손등 위에 손이 닿던 순간 내 안에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린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진 않았다. 여전히 나는 그를 우연히 마주치는 택시기사처럼 대했고, 그는 나를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여자처럼 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읍내에 나갈 때면 그 택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 집 앞에 와 있었다.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가 나가는 시간 어떻게 아세요? 그는 핸들을 돌리며 짧게 웃었다. 예전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 여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한다. 그래서요. 전 그 말을 믿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떠났어도 나는 변하지 않았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었다. 그날은 마트가 아닌 읍내 카페로 향했다. 그가 처음으로 말했다. 오늘은 반찬 납품 말고 커피 한 잔 하시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 납품도 없는 날이라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안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그는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말은 거의 없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천천히 지는 해. 그런데 묘하게 편안했다. 오랜 연인처럼. 아니, 오랜 친구처럼. 커피를 다 마신 뒤 그가 조심스레 꺼낸 말. 제가 한 번은 당신 집 마당에 몰래 다녀간 적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작년 겨울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 눈길에 미끄러져 구르고 한참 엉덩이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당신 집 불이 꺼져 있어서 그냥 불 켜진 창문만 보고 왔어요. 그땐 몰랐는데 그 불빛 하나에 제가 너무 따뜻해졌더라고요.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백이 싫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내게 택시 안이 아닌 마을 앞 냇가를 함께 걷자고 했다. 여름 장마 전 물소리가 유난히 시끄럽던 날이었다. 모래길을 걷다가 나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그는 본능처럼 내 팔을 끌어당겨 안아줬다. 내 볼이 그의 셔츠에 닿았고 그의 숨결이 내 목선에 살짝 닿았다. 말도 안 나왔다. 그냥 그 품이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서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꾸 걱정돼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아무 욕망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아플까봐, 무너질까봐, 혹은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런 순한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택시에서 내릴 때 그에게 말했다. 다음엔 커피 말고 식사 한번 하죠. 집에서요. 그는 그 말에 놀라서 나를 바라봤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 오래전부터 들어오지 않던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나는 현관 청소를 2번이나 했다. 행주로 문손잡이를 닫고 덧신을 하나 더 준비했다. 그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언제였던가. 집에 들어선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마루 앞에 엎드리듯 앉았다. 식사까지 불편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찌개에 두부조림,
그리고 고등어 조림까지. 평소처럼 차렸지만 수저를 들 때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한참 뒤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집 정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여기 살았을 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이 집은 따뜻한 냄새가 난다고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또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상하게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당신이 여기 오신 날부터 이 집이 다시 살아났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한참 동안 망설였던 것도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그는 마당에서 물옷을 잡았다.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텃밭 고랑을 따라 물을 뿌리고 장독 옆 잡초도 몇 뽑았다. 나는 현관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사람의 등이 그렇게 듬직하게 보인 게 처음은 아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득 마을회관 쪽 속 여사 말이 떠올랐다. 아휴, 요즘 그 택시기사 양반 반찬 아줌마 집 자주 들르대. 그러게요. 두 사람 뭐 있는 거 아녀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 마을은 감정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니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쪽 평상에 앉은 두 노인이 내 쪽을 흘끔거리며 말했다. 혼자 사는 여자들 절에서 조심해야 된다니까. 나는 잠깐 고개를 돌리다 말고 그냥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일부러 그에게 말했다. 소문 돌더라고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뭔가 있다고. 그는 잠시 운전대를 멈추더니 짧게 대답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근데 난 당신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었던 시간들이 그 한마디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예 읍내에 갈 때 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젠 핑계도 없었다. 오늘 좀 일찍 나가요. 같이 냉면 먹어요. 저녁은 괜찮아요? 내가 손에 뭐 좀 들고 가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수군댔지만 그가 내 마당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어차피 이 집은 지금도 그 남자와 나 둘의 발자국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는 손에 종이 상자를 들고 왔다. 예전에 정비소 할 때 썼던 도구들이에요. 고물 같은 거지만 혹시 쓸모 있을까 싶어서. 나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 손에 묻은 기름, 자국이 난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 손이 세상 제일 따뜻한 온도일 것 같아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 내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그리고 내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왔는지를.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달을 봤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사실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당신 곁에 간 걸 한참을 질투했었고요. 숨이 막혔다. 내가 아내였던 그 시절. 이미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그림자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 전까진 나는 단 한 발짝도 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는 너무 익숙했다. 내 전 남편, 그의 글씨였다. 편지는 오래전에 쓰여진 듯 노랗게 바랬고 봉투 안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날 나는 당신이 만든 깍두기를 먹고 울었다. 당신은 그걸 몰랐겠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를 품어주던 모든 것이, 나는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랑이 어디에까지 닿아 있었는지를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날 밤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잠들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편지 한 장이 과거의 원망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내 마당에 들어섰다. 이번엔 말없이 자두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 익은 자두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따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오래전 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널던 그 남자의 뒷모습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하나 건네며 물었다. 혹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한텐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기까지 많은 밤을 울 거다. 근데 그 손이 따뜻하면 나도 용서받을 것 같다고. 나는 결국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용서를 바란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나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의 손이 생각보다 너무 뜨겁고 너무 부드러웠어.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내 볼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입술이 닿았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그 입맞춤은 이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내게도, 그에게도. 며칠 사이 마을엔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송여산의 평상 앞엔 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고 회관 앞에 놓인 파라솔 아래선 내 이름이 2번은 오르내렸다. 그 집에 택시기사 양반이 저녁마다 들락거린다더라. 아휴, 그렇게 곱던 사람이 저리 된 거 보면 인생이 참. 나는 모르는 척 장을 보고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마당 고추줄을 다시 묶으며 애써 일상에 묻혔다. 하지만 어느 저녁 그가 집 앞에 들어서는 걸 마주한 이장 아재의 시선은 이제 대놓고 노려보는 듯했고 나는 그걸 보며 문득 겁이 났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게 단지 내 외로움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우리가 좀 지나치다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나는 된장찌개에 간을 보며 대답했다. 지나친 건지, 겨우 닿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냇가를 걸었다. 모래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물소리는 그저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당신이 좋다고 말하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묻겠습니다. 그가 멈춰서며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당신까지 사라지면 난 정말 혼자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이 너무도 조용해서 나는 오히려 더 울고 싶어졌다. 그날 밤 그는 내 집에 머물렀다. 우린 따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고 그 사이로 고요히 우리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잠들었다. 마치 정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그 자리였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머물렀다. 저녁이면 내 반찬에 그의 젓가락 소리가 섞였고, 새벽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장독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늘 조용했고, 나는 그런 그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손끝과 그의 기다림과 그의 입술이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을은 달랐다. 어느 날 반찬을 납품하던 요양원에서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따님이 아니시라면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나는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는 대신 웃으며 말했다. 우린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매일 서로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장은 잠시 말을 잊었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우리에게 서류나 도장을 묻지 않았다. 우린 법보다 오래된 믿음으로, 소문보다 단단한 온기로 그렇게 함께 있었다. 가을이 오고 마당의 나무가 노랗게 물들 무렵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내년 봄엔 뒤뜰에 온실 하나 만들죠. 당신이 좋아하는 고수랑 쑥갓을 키우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대신 당신이 먼저 일어나 물 줘요. 나는 이제 좀 늦잠 좀 자보려고. 그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처음으로 노년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와 나는 매일 같은 마루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같은 문을 닫고 같은 숨을 쉰다. 이혼한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는 사랑을 다시 하면 안 되는 건지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름 없이도, 집안 호적 어디에도 남지 않아도 서로의 밥그릇을 챙기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비 오는 날엔 마당을 걷고 바람 부는 날엔 옷깃을 여며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조용히 따뜻하게.